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새로 프로그램을 맡게 될 채널A 산업부장 박현진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강순입니다. 아침경제 골든타임 돈이 되는 정보 신속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에 나온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첫 달 수출입이 동반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우리 수출의 20%를 차지하는 유가 제품이 타격이 컸는데요. 결국 저유가 돌풍이 수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수입도 동반 감소해서 지난해보다 11%나 뚝 떨어졌고요. 금융위기 이후 최대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과연 이 저유가가 언제 끝날지 우리 수출입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지금 과연 100만 원을 맡기고 이자율이 2%라고 그러면 1년 뒤에 얼마를 받을까요? 이렇게 초등학교 수학 문제와 같은 쉬운 문제에 제대로 답한 사람이 10명 중에 3명에 불과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2,400명을 조사한 결과입니다. 여기 보시면 28%는 어떤 갚을 능력을 점검하지 않고 대출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한국 금융 점점 발전하고 있는데요. 금융 문맹은 의외로 많네요. 좀 더 교육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뉴스 전하겠습니다. 지난 주말 국민들은 아시안컵 결승전에 크게 기쁨을 느꼈고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덩달아 슈틸리케의 리더십조차 깊은 조명을 받고 있는데요. 동아일보가 이 슈틸리케의 리더십, 과연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될지를 조명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대기 명단에 없었던 이정혁 등을 발탁한 소신, 그리고 소통, 이런 부분이 조명을 받았고요. 그리고 희망 없다면 감독을 맡지 않았겠다는 이런 비전을 선수단에게 전해주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이순신 리더십이 크게 조명을 받았죠. 영화 명량 때문에. 올해도 저 슈틸리케의 리더십이 크게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새로운 리더십에 대한 갈망이 슈틸리케에게도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골든타임입니다. 10조 원대의 서울 삼성동 한국전력 부지를 사들여서 화제가 됐던 현대차 그룹이 이곳에 제2롯데월드보다 높은 115층짜리 사옥을 짓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누가 높이 짓나 마천루 경쟁이 뜨겁습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금 상승률이 1.06%로 지난 2002년 1월 이후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달부터는 이 같은 전세금 상승폭이 매매가의 상승폭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무조건 누구나 들 수 있다는 고령자 보험. 요즘 노인들 많이들 들고 계신데요. 하지만 정작 노인들에게 계약 내용을 잘 알려주지 않으면서 분쟁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어제 이 뉴스가 가장 뜨거웠습니다. 홈플러스가 경품 행사로 입수한 고객 개인정보 2,400만 건을 보험사에 몰래 팔아넘겨 무려 231억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요즘 이 비밀 계좌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배우자의 감시망을 피해서 인터넷으로 조회가 안 되고 은행에 직접 가야 돈을 인출할 수 있는 비밀 계좌, 이른바 스텔스 계좌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네, 오늘 주요 뉴스들 뽑아봤는데요. 어떤 내용들 궁금하십니까? 오늘 정철진 경제 칼럼니스트, 김태현 변호사, 그리고 허진선 경제부 기자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해 중반 이후 국제유가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유가가 3달러나 올랐는데요. 과연 국제유가 상승세, 그동안 하락했던 국제유가가 이제 상승세로 돌아서는 건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난주 금요일 날 새벽에 이제 원유 선물 시장 장 끝났을 때 굉장히 드라마틱했습니다. 이제 예. 선물 시장이 7.1% 정도 WTI 기준으로 급등을 했거든요. 유가가 이제 하루에 7% 오른 적 몇 군데 있었지만은 특히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서 이렇게 급등을 하면서 시장에 좀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WTI가 배럴당 45달러가 깨지면서 이제 40달러 선이 무너지느냐 이런 분석이 많았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지지선인데 어쨌든 찍고 다시 반등을 했는데 더 반등에 중요한 게 그 요인이었습니다. 실은 왜 최근에 이렇게 유가가 폭락을 해도 중동 국가들이 감산을 안 하느냐. 그 핵심은 이제 미국발 셰일가스 죽이기라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이제 셰일가스라는 게 뭐냐면은 저 바닥에 있는 이제 유가들을 기술력으로 해서 퇴적암에 붙어 있는 원유들을 끌어올리는 기술인데 이게 실은 한 배럴당 50달러, 60달러가 거의 노마진 상태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깨지게 되면은 셰일가스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실은 어제 그러니까 금요일 날 나왔던 뉴스가 미국의 이제 셰일가스 업체들이 상당수 한 10% 20%가 문을 닫았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셰일가스 업체가 문을 닫았다는 건 이제 중동 국가들 산유국에서 소기의 목적을 좀 달성한 거니까 실은 이제 산유국에서도 이 정도 선에서 유가 한 배럴당 40달러, 45달러 선에서 붙잡고 한 꽤나 한 3, 4개월 더 간 다음에 이제는 유가를 좀 끌어올리지 않을까. 이제 이런 분석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정철진 칼럼니스트께서 금방 지적을 해주셨는데 미국 그러니까 정유업계가 35년 만에 예. 대규모 파업에 나선다는 소식이 있는데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결국 이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시는 겁니다. 저 상당히 영향을 미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한 배럴당 40달러 선이 거의 끝이 아닐까, 바닥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는 어떻습니까? 지금 휘발유 가격이 워낙 낮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운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아요. 운전자 입장에서는 그냥 돈 조금만 내도 기름을 많이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좋았는데 이제는 바닥을 치고 좀 기름값 올라가는 거 아니냐 약간 불안한 마음이 좀 들거든요. 네. 바닥은 이미 쳤습니다. 왜냐면요, 우리나라 유가 기준을 보면은 유류세가 거의 정액으로 918원입니다. 그러니까 세금이 918원이 붙어 있기 때문에 주유소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런저런 마진을 치면은 아무리 싼 데라고 해도 휘발유 기준 리터당 1,200원이 깨지기가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918원은 무조건 세금 내야 되니까 그나마 주유소도 먹고 살려면 1,200원, 1,300원이 끝인데 이 상태에서 유가가 더 빠져도 국내 기름값은 내리기가 어렵고요. 세금 때문에. 오르면 아마 큰 폭으로 반등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싼 기름값은 이제 추가로는 좀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분석해 봅니다. 네, 앞으로의 기름값 동향 자세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는 현대차 부지의 초고층 빌딩 관련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바로 마천루 전쟁 얘기인데요. 제가 좀 나가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가장 높은 빌딩, 높은 건물 어디일까요? 1985년에 완공이 된 옛 63 빌딩, 63 스퀘어가 249m. 네, 249m였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7월에 완공된 인천 송도의 동부가 트레이드 타워가 305m. 라는데요. 이 건물이 지금 1층에서 65층 전망대까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1분이 채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건물이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죠. 하지만 내년부터는 달라집니다. 말 많고 탈 많은 이 제2롯데월드. 내년에 완공이 되면 555m. 서울의 새 랜드마크가 되는데 현대차가 어제 이 제2롯데월드보다 16m가 더 높은 신사옥을 짓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무려 지금 571m입니다. 자, 571m. 정말 마천루 전쟁에 들어간 것 같은데 김태현 변호사님. 예. 기업들마다 이렇게 지금 높이 경쟁하고 있는 거 랜드마크가 되면 뭔가 좋은 점이 확실히 있습니까? 우리 항상 묻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 뭐냐? 우리 어릴 때. 가장 높은 산이 뭐냐? 백두산이죠. 네. 가장 높은 건물이 뭐냐? 63빌딩이다. 이런 어떤 기업들의 자존심이 들려는 부분도 있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아마 그런 부분도 있을 거예요. 지금 서울시에서 용적률 한 800% 이하라고 한 것 같은데, 저객도라면 799%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많이 들어가는 것이 경제성으로도 훨씬 좋고, 현대차가 그 부지 이용하는 데도 훨씬 좋다는 것도 하나 있을 것이고, 네.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 뭐냐라는 어떤 상징적인 것을 가지고 싶은 그런 욕구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네, 정몽구 회장께서 신년사에서 105층 얘기를 했는데 이거 그보다 더 높아졌거든요. 예. 훨씬 높아진 이유가 뭐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결국은
최고층 우리가 잡겠다. 뭐 이런 의지를 반영한 건가요? 자존심 경쟁도 있고요. 아마 이 지지난주였죠. 2주 전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투자 관련한 이 정부 발표를 하면서 이 한전 부지를 꼽아가지고 한전 부지 좀 잘해줘라. 이렇게 오히려 가이드라인 비슷하게 설정을 했기 때문에 서울시와의 협상이 보통 이렇게 이런 대규모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정부에서 오히려 서울시 쪽을 압박하는 잘해줘라. 이런 자신감이 상당히 있어서 지금 115층이라는 네. 571m라는 이 건물이 나왔고요. 실은 용적률 아까 799% 얘기했는데 이게 서울에서 나올 수 없는 용적률입니다. 롯데월드만, 제2롯데월드도 600% 됐을까 말을까 하는데 지금 한전에 800%를 허용한다는 거는 그야말로 대단한 편의를 봐주는 건데 아마 이런저런 혜택을 받으면서 좀 자신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 제2롯데월드 지금 말 많고 굉장히 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변에 지금 뭐 동공이라고 할 수 있는 구멍도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고요. 이렇게 초고층 건물로 지금 우후적 승격으로 생겨나는데 과연 맞냐? 이런 비판 여론도 있어요. 네, 실은 이제 제2 롯데월드 같은 경우에는 초고층 빌딩과 관련해서 안전에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뭐 주변에서 석촌호수라는 이름도 좀 빼달라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렇죠. 실은 한전은 제가 2주 전에도 주변 땅값, 뭐 건물값을 조사해 봤는데 굉장히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제2롯데월드 분위기하고 이 한전 개발 분위기하고 좀 사뭇 다르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삼성동의 주택 가격까지도 같이 좀 이 한전이 끌어올리고 있는 이런 분위기여서 아마 제2롯데월드와 이 현대차의 한전 부지의 빌딩은 좀 다른 쪽으로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삼성동이 이제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거고요. 그렇죠. 결국은 이런 것들이 다른 아파트 가격에도 영향을 네. 미치겠죠. 삼성동은 이미 뭐 굉장히 영향을 그러니까 좋은 영향을 삼성동뿐만 미치고 아니고 있습니다. 강남 전체요. 강남 전체 일대로 번질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번질 수가 있는데 조심스럽게 한 가지 보여야 될 건 교통 문제입니다. 지금 이제 삼성동을 지나서 롯데까지 오게 되면 이 제2롯데월드와 삼성동의 이 라인에서 교통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벌어질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좀 이제 서울시의 또 다른 정책적인 문제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셨듯이 지금 부동산 침체기에 이 같은 초고층 건물이 부동산 시장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굉장히 궁금한 지점이긴 한데 오늘 아침에 기사 보니까 전세 가격 뭐 높다 말 굉장히 많았는데 지난달에 최고 그 상승폭을 탈환을 이제 경신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문제는 이 전셋값이 고공행진을 하면서 지난달에 지금 수치를 보면 매매가도 끌어올렸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정부의 정책 세 가지 계속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좀 힘을 받는 걸까요? 글쎄 이걸 가지고 정부의 정책이 성공했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네. 어찌됐든 간에 지금 자산가격 폭락으로 많은 얘기들이 있는데 매매가가 올라간다는 건 지금 어느 정도 부동산 시장에 살아나는 건 아니냐라는 어떤 시초가 아니냐는 것을 좀 약간 좋은 징조라고 보겠지만 중요한 거는 매매 가격 상승보다 사실 거래가 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가격과 상관없이 거래가 느는 징조가 이렇게 보이지 않아서 과연 이것이 부동산 시장의 어떤 호황이라든지 살아나는 네. 거를 볼 수 있냐는 것은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반포, 잠원, 개포 등 강남 일대 전셋값 급등은 사실 비이상적이라고 봐야 됩니다. 제가 현장을 다녀봐도 하루 네. 사이에 5천만 원이 뛰는 건 이건 비정상적이고 그렇네요. 그동안 전셋값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매매값은 변화가 없었잖아요. 네. 최근 1월 매매가 변동폭을 보면 그럼 이제 서서히 전셋값 상승이 매매가로 옮겨가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가능할 것 같은데. 정확한 지적입니다. 1월 달에요. 전세가의 평균 1%가 올랐다라는 거는 저도 좀 희한한 부분인 것 같기도 한데 실은 매매가는 이제 서울 평균은 0.06%여서 그리 크지는 않지만 과연 이렇게 되니까 전세값 급등이 집값을 끌어올리는 거 아닌가 다시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실은 전세가 유리라고 하죠. 이 집값 대비에 이 전세가가 전국 평균 70%가 좀 넘어섰습니다. 정말 비이성적인 모습이기는 한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아직까지 이걸 놓고선 그럼 집을 살까 이렇게 판단하기보다는요. 거래량을 좀 더 지켜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래량 제가 보기에 늘 만가구 서울 아파트 기준 만가구를 한번 보십시오. 네, 거래량이 그래서 실제로는 아까 김 변호사님이 뭐 별다른 움직임은 없다고 그러셨는데 실제로 근데 약간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움직임이 있는 게 네. 지난 1월달 서울 아파트 총 거래량이 6,566건으로 이게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2006년 이후로는 그러니까 앞으로 추이를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런 거래량 변화도 좀 유심히 지켜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보험 분쟁은 언제나 끊임없는 이슈입니다. 그러나 최근 트렌드를 보면 고령자를 노린 보험 분쟁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판단력이 흐리기 때문이기도 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굉장히 많죠. 예, 보험 문제라는 게 정말 많은데 네. 이제 보니까 65세 이상 분들의 이 그 보험 분쟁 관련 소송 건수가 뭐 전체 한 12% 정도로, 그러니까 10% 이상으로 급증을 한 상황인데 네. 지금 나오는 사례들을 보니까 이거는 정말 불안전 판매에 가깝다. 왜냐하면 만기 환급이냐 아니냐도 모른 채 가입을 한 경우가 되게 많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20년간을 납부했을 때 낸 돈을 돌려받는 줄 알고 갔다가 20년간 납부했는데 왜 안 돌려줘요? 근데 이거는 그냥 보장성이기 때문에 사라지는 소멸성인데 네. 이것도 문제가 많았었고요. 병력 관련한 분쟁도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즉 이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이 보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 묻지도 따지지도 않지만 핵심은 뭐냐면은 자기의 질병에 대해서 얘기는 다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고혈압도 있어요. 뭐 치료받은 적이 있어요. 얘기를 다 하고선 그건 기록에 남겨야 됩니다. 하지만 그거를 안 보겠다는 게 이 상품의 핵심인데 지금 나오는 분쟁들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니까 병력 자체를 숨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허위고지한 거 아니냐. 네. 이런 분쟁도 굉장히 많았어요. 고객한테 이제 책임을 묻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네. 근데 허 기자님 보면 지금 만기에 낸 만큼 다 돌려드립니다라고 우리가 항상 들었던 이 지금 광고 문구가 갱신보험료인가? 그거를 갱신하기 때문에 사실 만기 환급금이 없어집니다라고 보험사 측에서는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떨 때 갱신보험료가 들어가는 건가요? 그 갱신보험 관련해서도 뭐 그런 그 오해 소지가 많은데 예. 제가 먼저 이것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다 그러는데 대표적인 피해 사례 같은 걸 보면 기막힌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 이제 자기가 숨지면 1천만 원 보험금을 받을 거다 그렇게 알고 가입을 해서 8년째 600만 원이나 가까운 보험금을 넣었는데요. 근데 그 돈이 알고 봤더니 보험금을 넣는 10년 동안만 유예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2년 내에 이 사례자 같은 경우는 2년 내에 숨지지 않으면 보험금을 전혀 받을 수 없는 그런 사례들이 있는 거고요. 갱신보험 같은 경우에도 그 갱신을 할 때 2배 이상 갑자기 비싸진다든지 네. 그나마 2배 이상 비싸다고 그러지만 갱신해서 가입도 거절당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철진 컬럼니스트가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인 보험 절차들에 대한 자기의 병을 고지하고 보험의 기본적인 돌아가는 구조는 세심히 살펴보시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걸 소비자께서도 먼저 챙겨서 가입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 이제 네. 보험들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만기 환급금 다 주고 보험료도 안 오르고 예. 보장 다 되고 돌아가셔도 돈 주고 이런 보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없다, 이제 일단. 많이 이제 보험 가잖아요. 뭐 만기 환급금 얘기들 하고 여러 좋은 얘기들 많이 광고를 하는데 그거를 다 하는 보험은 없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보험회사가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적자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반드시 내가 보장받는 거 있는 만큼 내 어떤 보험료라든지 불이익한 측면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 어르신들께서 잘 살펴보시고 또 하나 제가 팁을 드리면 처음에 가입하실 때는 약관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모르실 수 있거든요. 그럼 나중에 보험 계약하거나 하면 보험 증권이 와요. 그러니까 증권을 좀 자세히 살펴보셨을 때 이거 내가 진짜 몰랐는데 나 이런 건지 몰랐어 라는 게 아시면 발견하시면 보험증권 받을 날로부터 15일 동안은 청약 처리하실 수 있으니까 예. 그때라도 보험증권 꼼꼼히 살펴보시고 처리를 하시든지 유지를 하시든지 결정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어르신들은 아무래도 좀 이렇게 자제분이나 좀 도움을 받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보험 가입할 때요. 그렇죠. 네, 다음 소식입니다. 경품을 빼돌려서 고객들의 공분을 샀던 홈플러스 기억하시죠? 이번엔 고객 정보를 팔아서 정보 장사를 했다고 합니다. 예. 과연 어떻게 발각이 된 건가요? 그 사실 저도 여기 피해자입니다. 저도 홈플러스 많이 가가지고 갈 때마다 이제 여기다 쓰고 했거든요. 뭐 금 준다, 뭐 다이아 준다, 벤츠부터 온갖 고급 차종 다 있어서 했는데 그거를 홈플러스에서 사실은 그 고객 어떤 경품으로만 쓴 게 아니라 거기 보면은 주민등록도 쓰게 되고 저는 왜 이걸 쓰는지 몰랐는데 자녀가 몇 명이라도 쓰라고 그러더라고요. 부모님과 같이 하는 날을 쓰라고 그러고 그런 것들을 보험회사에다 팔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홈플러스 내에 이 전담팀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담팀이 있어서 단순히 경품팀이 아니라 이제 고객 정보를 모아서 보험회사에다 팔고 그래서 거기다 대가를 받는 그 전담팀도 있었고 거기다 위에서 지시 내려갔다고요. 이번 달에는 얼마나치 팔아라라는 그렇게 정보 장사를 하다가 발각이 된 것이고 어제 그 보험회사 직원 몇 명도 불구속 기소가 됐고 그렇죠. 그 홈플러스 대표이사도 불구속 기소가 됐고요. 담당 직원들 불구속 기소가 됐고요. 그리고 보험 그 홈플러스 법인도 같이 불구속 기소가 되었습니다. 근데 벌어들인 금액도 어마어마한 게요. 저 자막에도 나오고 있지만 230억이나 이렇게 정보 장사를 231억 해서 원 정도. 예. 예. 벌어들었다는 예. 게 좀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보도를 보고 좀 놀랐던 게 가격이 1,000원이 넘거든요. 1,800원. 예, 1,500원 이상이었는데 실은 시가로 따지면 지금 개인정보 가격이 굉장히 떨어졌습니다. 거의 100원, 200원대였는데 왜 홈플러스는 이렇게 1,000원이 넘는 가격을 매겼을까?
아마도 이 정보의 신뢰성을 보험사에서 굉장히 높이 평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홈플러스는 오히려 자신들의 신뢰성을 이용해서 거의 웬만한 시가의 개인정보 돌아가는 것 대비 뭐 6배, 7배에 대한 폭리를 취한 건데 이런 부분도 홈플러스가 참 더 자신들을 잘해야 될 부분을 역이용해가지고 이런 진짜 개인정보 장사를 했다. 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한 명당 1,980원에 고객 정보를 팔아먹어서 231억 원을 쟁긴 홈플러스. 기억하십니까? 경품도 빼돌렸습니다. 제가 한번 나가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마 홈플러스에서 고객 사은 행사라는 이름으로 경품 행사 많이들 참가하셨을 겁니다. 저 또한 몇 번 이름을 적어냈던 것 같은데요. 보시는 것처럼 뭐 SM7 승용차 그리고 BMW, 뭐 아우디 같은 외제차부터 골드바까지 상당한 경품을 걸었죠. 하지만 이 경품들 가운데 고객이 가져간 경품은 전혀 없었습니다. 홈플러스 이 보험 서비스 팀의 36살 정모 과장이 행사 대행업체의 대표에게 손을 써서 지인이 당첨되도록 조작을 해서 매번 그 경품을 가로챘다는 건데 뭐 친구나 아니면 친구 아내 혹은 같은 팀의 대리 등을 아는 사람들의 이름을 빌려서 경품을 빼돌렸던 거죠. 혹시 당첨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연락조차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고객 입장에서는 당첨됐다는 연락이 오질 않으니까 당연히 당첨이 됐어도 당첨이 됐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결국에 경품을 받아갈 수가 없었겠죠. 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정모 과장 홈플러스의 보험 서비스 팀이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정철진 칼럼니스트님, 이 네. 보험 서비스 팀이라는 데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곳입니까? 보험 서비스라는 데가 이제 실제로 말하면은 이제 보험 자신의 고객들을 관리하고 이런 서비스 팀이라고 하는데 지금 나온 것들은 보험 고객에 집중적으로 만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개인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수집할 수 있는 굉장히 유리한 조건을 마련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자신들의 어떤 직위를 역용해서 뭐 사리사욕을 챙겼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가장 소비자들이 분노하는 것은 뭐냐면 고객님 감사합니다. 그런 행사를 내걸면서 그렇죠. 고객 정보를 가져간 것, 그리고 이 보험 전담팀이라고 하는 이 보험팀이 전형적으로,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개인정보를 팔아서 매출을 올리는 조직이었다는 게 이번 검찰 조사 결과 나타나서 이 보험팀이 올린 실적의 80~90%가 다 이 개인정보를 팔아서 생긴 매출이었다고 합니다. 네, 다음 주제는 좀 민감한 주제일 수 있는데요. 여기 나오신 출연자분들도 혹시 네. 스텔스 통장 갖고 계시나요? 저는 없어요. 없습니다. 너무나 솔직한 모두 다 없다고 한 목소리로 대답인지. 얘기하시는데 믿을 수가 없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모 은행에 있는 이 스텔스 계좌, 비밀 계좌 통장만도 지금 2년 만에 한 50%가 늘었다라고 하는데 스텔스기라는 명칭에서 지금 온 거 아닙니까? 즉 적의 레이더망에 걸리지 않는 비밀 통장. 어떤 통장인지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모르는 예, 분들을 위해. 스텔스 통장 전에는 멍텅구리 통장으로 많이 이제 이름이 날렸었는데요. 이게 무슨 통장이냐면은 우리가 웬만한 부부지간에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가지고 치게 되면은 계좌들을 쭉 파악이 되는데 이 멍텅구리 통장, 스텔스 통장은 온라인, 인터넷, 모바일 뱅킹, 공인인증서로는 절대 그 존재조차도 확인이 되지 않는 그런 통장입니다. 그래서 이 통장이 존재 유무를 확인하고 거래, 이체를 하려면은요, 오프라인 지점으로 가야 되는데 예. 그 지점도 딴 데 가면 안 됩니다. 자기가 가입했던 그 지점에 가야만 그 통장의 존재를 알 수 있고 신청한 본인만이 이체가 가능한 이런 건데 이게 지금 왜 뜨냐? 월급 통장 온라인으로 하도 꼽히니까 지금 많이 쓰는 이제 우리 지금 신청한 분들이 이 인사팀, 총무팀에 찾아갑니다. 그래서 자기의 월급 계좌를 이 멍텅구리 통장으로 일단 바꿔 놓습니다. 그런 다음에 월급날에 이 멍텅구리 통장으로 들어오지 않아요? 그럼 그 해당 오프라인 지점에 가서 월급에서 한 15만 원, 20만 원을 떼어 놓고 네. 자신의 원래 들어오는 와이프가 알고 있는 월급 통장에다가 이체를 시킵니다. 그 대신 이체하는 명의는 자기 회사 명으로 쓰기 때문에 그럼 중간에 한 번 돌아왔던 이 멍텅구리 통장의 이 비밀 계좌의 여부는 그 누구도 알 수가 없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급 인기를 얻게 된 겁니다. 네, 아마 내일부터 아내분들이 숨겨진 남편 통장을 찾기 위해서 아마 네. 고민을 할 것 같은데요. 저부터도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네. 네. 방법이 전혀 없는 겁니까? 전혀 없습니다. 본인이. 근데 지금 없습니까? 방금도 고정관념을 말씀하셨는데요. 네. 실은 이 서비스가 남성들이 많이 이용하기 있긴 하지만 최근 2년 내 추이를 보면 여성분들도 꽤 지금 맞벌이 때문에 여성분들도 내 월급도 이렇게 돌려야 되겠다 해서 여성분들도 많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재밌는 건 이 보안 계좌라는 게 사실은 비자금 조성하고는 거리가 먼 거고요. 보이스피싱이나 전자거래에 취약한 계층들을 위해서 그런 거래가 아예, 왜냐하면 그게 되면
보이스피싱 같은 거에서 사기를 당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오히려 보이스피싱을 막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이 당초 도입 취지였습니다. 네, 어떤 이유든 간에 이 스텔스 통장이 없어지는 시대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다음은 골든타임에서 마련한 순서입니다. 돈이 보인다 비법 공개라고 지금 저희가 코너 이름을 좀 달았죠? 네. 네. 세금 폭탄이 된 연말정산 때문에 요즘에 속상한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 충격을 해소시킬 수 있는 절세법이 있다고 합니다. 비법 공개, 돈이 보인다 확인해 보시죠. 네, 비법 공개 돈이 보인다. 오늘 알려드릴 비법은 바로 소장펀드입니다. 13월에 월급이라 불리던 연말정산. 하지만 바뀐 세법으로 인해서 13월에 세금 폭탄이 돼버렸는데요. 그 충격을 해소시킬 수 있는 절세 혜택 높은 소장펀드가 있습니다. 연 600만 원 한도 내에서 원금의 40%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데요. 만약 이 소장펀드에 한 달에 50만 원씩 투자할 경우 240만 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투자금은 그대로 보전하면서 연말정산을 할 때도 32만 원가량을 되돌려 받게 되는 건데요. 다만 이 소장펀드는 연봉이 5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만 가입 가능합니다. 한번 가입하면 가입 후 소득이 증가하더라도 연봉 8천만 원까지는 가입 때와 똑같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어려울 것 전혀 없는 소장펀드 가입하는 법 궁금하시죠? 제가 직접 알려드리겠습니다. 증권사나 관련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내 1년 소득이 5천만 원 이하다 하는 소득 확인 증명서를 제출하고 올해 안에 가입하면 소득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5년이 되기 전에 이 펀드를 해지하게 되면 받았던 것보다 더 많은 돈을 돌려줘야 한다는 것. 5년이 되기 전에 펀드를 해지해 받았던 환급액을 돌려줄 때는 농어촌 특별세 20%를 포함한 금액을 돌려줘야 한다고 하니까 조금 치사하기도 하지만요. 그래도 세금 공제 혜택이 이만큼 되는 펀드도 없다고 하니까 5년 이상 펀드를 해지하지 않고 유지할 자신이 있는 분들께는 좋을 것 같네요. 비법 공개 돈이 보인다. 내일은 더 솔깃한 돈 버는 비법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바라본 이슈, 박상헌 공간과 미디어 소장, 이양수 전 청와대 비서실 행정관, 그리고 김태현 변호사 계속 함께 하시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첫 번째 주제 확인하겠습니다. 2월 2일 오늘은 박근혜 대통령의 63회 63번째 생일입니다. 보통 생일 파티 시끌벅적하게 일반인들은 할 것도 같은데 박근혜 대통령 오늘 굉장히 조용하게 보낼 거라고 하네요. 지난해에는 어떻습니까? 지난해에는 이제 총리라든지 실장 그리고 수석들 해서 9명을 이제 관저로 네. 불러서 오찬을 함께 했다고 그러시죠. 근데 이제 올해는 별다른 어떤 행사 없이 이제 한다고 그래요. 근데 작년에 음식이라든지 이런 거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대개 이제 대통령의 식단은 이제 대회비로 관리하고 있어서 알려진 것은 별로 없고요. 생일 잔치에도 뭘 먹었는지 나오지 않는다? 이게 이제 남성 대통령의 여성 어떤 부인이 계시면 영부인께서 여러 가지 음식을 준비하고 음식이 좀 화제에 오르는데 예. 이제 여성 대통령이다 보니까 그냥 이제 그 관저에서 주방에서 이렇게 준비하는 대로 보통의 식사를 하셨다고 그렇게 얘기되고 있습니다. 네. 결국 이렇게 조촐한 조용한 생일을 보내는 게 과연 지지율하고 깊은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지금 이제 굉장히 좀 이렇게 대통령 고심이 깊은 생일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상황이 출구가 잘 안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지지도는 역대 최저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완구 총리 후보자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이게 반등의 어떤 계기는 되지를 않고 있는 것이고 또 여당은 여당 나름대로 지금 원내대표 오늘 선거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그다음에 또 건강보험료 문제가 국정이 좀 난맥상이 있었지 않습니까? 어쨌든 대통령으로서는 굉장히 고심이 깊은 63회 생일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예. 이제 김기춘 비서실장 교체 카드도 있는 것이고 이제 정무특보 인선 문제도 있기 때문에 나름 아무튼 심사숙고하고 어떤 고심하는
63번째 대통령의 생일이 아니었나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어수선한 기류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가족 정도는 또 부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박지만 이지 회장 부부조차도 부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생일이라고 난을 보냈다고 해요. 어떤 의도가 있을까요? 의도까지 보긴 좀 그런가요? 네. 생일날 생일 축하하는데 우리가 또 의도를 찾는 거예요. 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진작들 보냈어야 되는 게 맞죠. 대통령 예. 생일이니까 당대표가 난을 보내는 건 어떻게 보면 지극히 당연한 일이고 우리가 그걸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박 대통령 입장에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금 가족분들도 안 계시고 박지만 씨 부부도 사실은 청와대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또 알려진 거에 대하면 친구 아주 절친하게 친하게 지낸 친구도 없으시기 때문에 당연히 굉장히 외로운 생일을 보내셔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박 대통령께서 생일날이라도 좀 이렇게 좀 긴장을 풀으시고 좀 하루 정도는 좀 리프레시를 하시는 게 향후에 이제 국정 운영에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만 다만 정말 하셔서는 안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지난 12월 19일 날 그 7인 만찬 하셨잖아요. 예. 그런 것만 안 하시면 됩니다. 또 오늘 저녁에 아주 친한 친박 의원들 몇 분만 불러서 비밀리에. 식사를 하게 되면 예. 또 나중에 이런저런 얘기가 나올 것 같으니 여러 의원들, 친이계 의원들, 친박계 의원들, 또 새누리당 여러 의원들이나 어떤 정부 고위 관계자들 부르셔서 그냥 가볍게 저녁 식사 정도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 김무성 대표 난이 의미가 저는 좀 있다라고 보는 것이 네. 뭐냐면 지금 전국을 어떻게 이제 풀 건가의 문제 아닙니까? 여러 가지 꼬여 있는데 아침 뭐 신문 보면 정책 조율하는 컨트롤 타워 기능을 강화하겠다 이러는데 저는 그 당 대표와 대통령이 좀 자주 만나면서 꼬인 걸 좀 풀어야 된다. 최근에 보면 이 정부가 굉장히 특징적인 게 집권당 대표와 대통령이 만나는 회동 그림이 안 나갑니다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당청 관계가 계속 꼬여가지 않습니까? 예. 꼬여가기 때문에. 김무성 대표가 난을 보냈다는 뜻은 아마 그 정치 8단쯤 되니까 네. 자주 좀 봅시다 이거 뭐 이래 못 봐서 이게 되겠습니까? 라는 메시지일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보기에도 대통령과 원내대표가 이 난국을 수습하기 위해서 머리를 맞대는 모습 그 다음에 서로 환히 웃는 모습을 좀 보고 싶어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김무성 대표가 대통령에 대한 약간의 압박일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봅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조촐한 생일을 치른 또 네. 다른 이유는 오늘 열리는 빅 이벤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음 네. 주제 한번 그거로 한번 네. 넘어가 볼까요? 네. 네, 오늘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결정이 됩니다. 아까 저희가 조간에서 헤드라인을 확인해 보니까 국회의원 속만큼 알 수 없는 속이 없다. 이런 어떤 투표할 때 있어서 가장 어려운 유권자다라는 얘기를 하던데 부동층이 지금 40%나 된다고 해요. 네, 뭐 지금 취재들도 정치부 기자들이 열심히 하고 있고, 뭐 각 양 후보 측에서 이제 열심히 이제 뭐 하고 있는데 아직 이제 40%까지는 아니고 양 후보 측에서 판단하기에는 한 10%에서 20%, 한 20, 30명 선에서 이것이 결정되지 않겠느냐. 예. 그 부동층을 누가 잡느냐. 그래서 지금 오늘 9시 반에 의총에서 그렇죠. 이제 전개될 어떤 그 연설 있지 않습니까? 그 연설에서 그 부동층의 마음을 잡아야 이번에 당선이 된다. 아주 근소한 차이로 지금 전개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연설을 누가 더 효과적으로 당청 문제를 어떻게 좀 잘 해결해 나갈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는 쪽이 좀 우세하리라 생각됩니다. 오늘 오전 10시 15분인가요? 그때 열리는 공개 토론에서 사실상 승패가 갈릴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전혀 그 두 후보가 캐릭터가 다르고 지향하는 바로 틀린데요.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뭐 정치 논평하면서 원내대표 선거가 이렇게 좀 관심이 끌었던 적이 있었던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 다음에 좀 우스꽝스러운 게 야당은 더 중요한 전당대회를 치르고 있는데 당대표를 뽑는 선거인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뭐 이주영 의원이 되거나 유승민 의원이 되거나 뭐 본질적으로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저는 보지는 않는데 네. 어쨌든 뭐 새누리당 원내대표 경선이 역대급 선거다 지금 이게 뭐 이렇게 봐지는 것이고 관전 포인트는 저는 좀 다르게 보는 것이 황우여 부총리, 그다음 최경환 부총리 등 이분들은 국회의원 아닙니까? 표가 있습니다. 총 158표인데 이분들이 의총에 참여하느냐 안 하느냐도 굉장히 변수가 될 수 있다. 여기에 이른바 박심이 실렸다라고 읽을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관전 포인트가 있는데 제일 힘든 건 이게 반장 선거 같은 게 158명 국회의원들이 이제 투표권을 갖는 선거이기 때문에 국회의원들 눈은 우리하고 좀 다르다 그러죠. 가재미 눈이라 그러죠. 양쪽을 보는 시야가 훨씬 넓기 때문에 네. 나한테 누가 되는 게 유리하지 아마 부동층 3, 40명은 굉장히 지금 계산이 복잡할 겁니다. 복잡한데 네, 그렇군요. 결과는 쉽게 좀 예단할 수 없다 이렇게 봅니다. 네네. 뭐 관전 포인트 하나만 더 제시하자 보면은 과연 이번에 좀 비박과 친박의 어떤 분위기로 지금 대결을 분위기로 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과거에 지금 서울시장 경선에서 친박이 한번 졌어요.
국회의장 선거에서도 친박이 한번 지고 그다음에 당대표 선거에서도 친박이 졌죠. 과연 이번에 친박이 과연 이길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당청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이것도 하나의 또 관전 포인트라고 생각됩니다. 네, 두 후보가 선거 앞두고 저희 채널A와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인터뷰 내용 한번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시죠. 네. 이번에 우리 의원님들의 반응을 이렇게 보면서 이제 승기가 잡힌 것 같구나. 바로 제가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서 바로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여권의 결집을 이루어낼 수 있는 바로 그 적임자이구나 하는 데 대한 공감대가 넓게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걸 이렇게 느끼고 확인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이제 좀 전쟁이 닥쳐오는 상황입니다. 전시에는 저는 저같이 좀 의원님들 마음을 이렇게 한 곳으로 모아서 진짜 이제까지 하던 방식대로 말고 좀 위기를 돌파하는 그런 위기 돌파의 리더십은 제가 있는 거 아니냐. 네, 결국 두 후보의 가장 큰 지금 걸려있는 이슈는 당청 관계가 어떻게 변할 거냐.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서 크게 극명하게 갈릴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뭐 이주영 의원 두 분이 개성이 각자 뚜렷하신 분이니까 이주영 의원은 좀 뭔가 좀 포용하고 화합하고 좀 이렇게 로키를 좀 유지해서 간다면 유승민 의원은 자기 주장이 강하죠. 예를 들어서 지금 정세 문제만 하더라도 뭐 이주영, 홍문종 두 의원 라인에서는 청와대하고 기조를 좀 맞추는 반면에 유승민 의원은 세게 정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유승민 의원이 된다면 당청 관계가 조금 더 좋게 말하면 역동적이고 조금 부정적으로 본다면 파열음을 빚을 가능성도 좀 크다. 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근데 문제는 저는 누가 되든 간에 청와대의 마인드가 중요하다. 왜냐하면 아까 친박 얘기했는데 따지고 보면 원조 친박은 유승민 의원이거든요. 예.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했습니다. 그렇죠. 이주영 의원은 아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박씨지만 박씨를 너무 나누지 말고 하나로 뭉쳐서 좀 이렇게 덧셈을 정치를 해야 되는 것이지 청와대가 자꾸 이렇게 갈라놓으면 청와대로서 좋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역설적으로 청와대의 정무 기능을 좀 보강할 필요가 있다. 뭐 이렇게 봅니다. 네, 박심이 관건이다라는 평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박성훈 소장님 이걸 지양해야 한다 지금 말씀을 좀 그렇죠. 하셨는데 근데 문제는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뭐 최경환 경제부총리라던가 뭐 황우여 교육부총리라던가 뭐 김희정 장관이라던가 이들이 어떻게 투표할 것인가 이런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제 뭐 당초제 그 회의 때문에 뭐 국무회의 때문에 투표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제 논란이 좀 있었는데 다시 일정 조정이 돼서 이제 투표를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예.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세 분이 이제 가서 투표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좀 그 친박 쪽하고 가까우니까 이주영, 홍문종 조에 투표를 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이건 네. 대통령께서 이주영, 홍문종 조를 좀 염두에 두시고 좀 도와주시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의혹들이 좀 있는데 그런 것보다도 이제 제가 보기에는 전체적으로 어떤 투표권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당의 어떤 중요한 행사니까 다들 참여하셔서 한 표씩 행사하라는 이제 그런 어떤 배려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제 한 말씀만 좀 덧보태면 우리 박 소장님 이야기에 그 유승민 의원은 원래 이제 원조 친박이었죠. 네. 그러다 이제 지금 이제 멀박으로 이제 되신 분인데 유승민 의원도 대통령에 대한 애정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지금 뭐 김무성 대표 또한 뭐 지금 비박으로 분류되고 있지만 대통령에 대한 어떤 애정이 많죠. 대구에 가서 대통령 내가 지키겠다 이제 이런 얘기도 하시고 기본적으로 이 정치인들이 당을 생각하는 마음, 대통령을 생각하는 마음은 다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대신 방법이 건전한 어떤 당청 관계를 통해서 당이 중심에 서야 된다라는 주장과 그다음에 대통령을 좀 더 힘있게 이제 좀 지지해줘서 예. 여러 가지 어떤 그 국정 동력을 상실하지 않도록 도와줘야 된다 이제 이런 거기 때문에 뭐 저 중에 어느 분들이 되셔도 뭐 그 새누리당은 뭐 어떤 그 방향성이 좀 달라질 뿐이지 궁극적인 목표는 이제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나 과연 지금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개각과 청와대 쇄신 그리고 비서실장 문제까지 이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이번 결과에 따라서. 네네. 그렇죠. 어떻게 지금 보십니까? 이제 뭐 네. 김기춘 실장 교체는 뭐 오늘 조금 봐도 뭐 기정사실인 것 같고 이제 비서 3인방 문제가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문제인데 지금 고민이 아까 뭐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대통령 고민이 상당히 깊을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국정 동력이 거의 떨어진 상태거든요. 떨어진 상태인데
뭐를 통해서 국정 동력을 회복할 건가의 문제 아닙니까? 그럼 새로운 원내대표가 다시 나옵니다. 원내대표하고 당청 관계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본질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것이 당청 관계가 굉장히 비겁거린다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당대표하고의 정례회동, 그다음에 청와대에서 당을 좀 한 식구라고 보는 어떤 큰 개념, 그림을 갖고 접근해야 되는 것이지, 아까 김태현 변호사 말씀하셨듯이 뭐 친박 핵심 7분하고 식사를 한다 이렇게 자꾸 쪼개기 시작하면 당청이 한 몸이 되더라도 국정과제가 쉽지 않을 판에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좀 발상의 획기적 전환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누가 되더라도 함께 간다. 그다음에 정책 조율도 지난번에 그 김재원 대표가 무슨 그 당이 뭐 쓰레기 아치장이냐 통보하듯이 하고 우리 보고 다 해라는,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청 간에 뭔가 이렇게 조율을 강화하는 어떤 청와대의 정무 역량을 좀 제고하는 쪽에서 대통령이 좀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당과 청와대는 사실 당이 갑이에요. 뭐 우리가 뭐 생각하는 것처럼 뭐 당에서 사실은 여러 가지 법안도 통과시켜줘야 되고 뭐 경제 활성화라든가 뭐 남북 문제든가 전부 다 법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당이 그거를 해줘야 되고, 당이 갑이고 청와대가 사실 을 입장인데 지나치게 청와대한테 어떤 역할을 해줘야 된다, 청와대가 정무 능력을 강화해서 청와대한테만 뭔가 요구를 한다 그러면은 사실 그거는 올바른 해법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은 당과 청와대가 같은 테이블에 앉아갖고 협력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어쨌든 새누리당의 원내대표 결정이 됩니다. 당청 관계 전국에 미칠 영향 저희가 내일도 좀 짚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 보여주세요. 네, 지난주 주말 내내 뜨거웠던 게 바로 이 MB 회고록이었습니다. 대통령의 시간, 뭐 여권에서도 지금 말이 굉장히 많고 현 정권, 전 정권의 갈등설까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 책 외에 MB의 비용이라는 책이 새로 나온다고 해요. 어떤 책입니까? MB 비용은 이제 MB의 대통령의 시각과 정반대의 시각에서 예를 들어서 뭐 4대강 문제는 유지관리 비용이 엄청나게 든다. 그다음에 자원외교도 엄청난 국고 손실이 있었다. 이런 이제 비판적 관점에서 나오는 책인 것 같은데 제가 굉장히 재미있게 보는 게 MB가 역대 대통령들 가운데 최고의 그 능력을 가진 지점이 하나 있다. 그거는 마케팅 능력이다. 마케팅 능력이다. 우리 동아일보나 채널에도 책 공부를 이렇게 해주는 역대 회고록은 그래서 이게 아마 대박 날 것 같아요. 그렇기 정말 때문에 조간들이 몇 면씩 썼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비즈니스 감각은 정말 탁월하다. 뭐 그저께 보면 동아일보도 일면 톱으로 뭐 이게 나오기 때문에. 근데 어찌됐든 이게 지금 독특한 게 참여정부하고도 부딪히고 있고 또 후임 정부하고도 부딪히고 있습니다. 어쨌든 어제 뭐 이제 MB가 귀국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수위를 좀 낮췄는데 어찌됐든 뭐 예민한 내용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책 내용을 봐야겠지만 논란이 당분간 좀 계속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부터 이제 책이 판매가 되는데요. 과연 얼마나 팔릴지도 큰 관건입니다. 관심사고요. 우리가 이렇게 홍보를 해주고 있으니까 많이 팔리죠. 그 홍준표 경남지사께서 또 SNS 통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감싸면서 청와대가 과잉 해석하고 있다고 비판을 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저는 청와대가 이제 홍준표 지사의 생각과 좀 다르면서 일치하는 게 뭐냐면 홍보수석이 내려와서 유감이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청와대가 전선을 이렇게 확대시킬 이유가 과연 있느냐, 이 문제를 쟁점화시킬 필요가 있냐에 대해서 좀 비판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정 지지도나 국정 운영 동력을 회복하는데 지금 집중을 해야 될 판에 전 정권과 또 각을 세우는 모습들이 과연 대통령을 위해서 옳은 길인가에 대해서 그 부분만은 뭐 홍준표 지사하고 뭐 생각이 비슷합니다. 이 회고록 전쟁인데 일종의. 저는 이번에 완전히 청와대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놓은 판에 완전히 말려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이. 회고록 시점도 그렇죠. 시점도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그 세종시 얘기 가지고 이제 청와대에서 발끈해가지고 반응을 했잖아요. 거기에 기다렸다는 듯이 김두우 전 수석이 기자회견 한다면서 책 나눠주면서 뭐 남북 관계에 대해서 뭐 우리가 한 수 가르쳐 주려고 그랬다는 어쩌고저쩌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동관 주석은 또 말을 받죠. 진짜 민감한 거 한 2탄 나온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고 논란이 커지니까 이명박 대통령 휴가 갔다 오시면서 오늘 아침 동아일보에 나왔잖아요. 이제 우리 청와대에 오해를 없다고 얘기를 잘했다고 톤을 낮추면서 수습을 정리하거든요. 과연 이 전쟁에서 누가 얻고 누가 뭘 이러느냐를 보면 어떤 MB 쪽에서 나오는 발언들을 보면 청와대의 발언이 우리가 이제 세종시 얘기를 하면 어떻게 나올 것이다. 그럼 우리는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이라는 걸 상당히 준비를 한 것 같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청와대가 역시 여전히 말려들어가지고 발끈해서 판을 키워버리니 글쎄 저는 이거로 이 박근혜 대통령 혹시 잃은 게 많지 않나. 오히려 저 이명박 대통령 쪽은 잃은 게 전혀 없죠. 말씀하신 대로 책 공부 많이 돼서 책도 많이 팔고 어쨌든 정치의 중심으로 다시 한번 친이계가 발돋움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번에 정책적인 책을 쓰면서 세종시 하나 가지고 던졌더니 지금 친박계가 발끈하는 모양새를 봤거든요. 그럼 다음에 정치편에 쓰는 책이 아주 민감한 얘기가 다녔을 때 그거를 내년 총선 전이나 대선 전에 출간했을 때 과연 어떤 반응이 있고 어떤 파장이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 이미 친이계는 전부 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최선의 수비는 최선의 공격에 있다. 왜냐하면 자원외교 국정조사 시작되지 않습니까? 네. 그 시점에 책이 나왔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칫 잘못하면 극단적으로 몰릴 수 있는 것을 좀 반전을 깨했다. 이렇게 정치적으로 자원외교 문제, 4대강 문제 비판이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 현 정부에 주는 어떤 약간의 그 경고음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정치적으로 깊이 고려된 타이밍을 좀 택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상당히 정치적 의도가 깊다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데요. 왜냐하면 그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이 현 정부를 일부러 곤혹스럽게 하거나 곤란하게 만들려고 책을 썼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애초 의도대로 본인이 이야기한 의도대로 좀 교훈적인 얘기, 좀 도와줄 수 있는 얘기를 하려고 이제 썼다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그 내용상 좀 너무 많이 나간 것들, 좀 어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야당 주장하듯이 좀 외교 문제, 외교 비사 비밀 같은 것들은 사실 30년이 어떤 해제 연한인데 그런 것들이 좀 들어가 있다든지, 그 다음에 어떤 현 정권이라든지 과거 정권들의 감정을 좀 건드릴 수 있다는 얘기, 그 다음에 어떤 북한인의 김정은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러시아, 중국의 지도자들을 좀 사적인 이야기들을 좀 공개해서 좀 난처하게 만든다는 그런 얘기들이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이 책이 논란이 되는 것이지, 일부러 의도, 어떤 정치적 의도, 친이계들이 다시 뭐 MB를 옹립해가지고 무슨 대통령 선거를 칠 건 아니거든요. 예.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약간 과잉 해석인 것 같습니다. 네, 회고록의 어떤 출판의 이면, 정말 그 뜻은 MB만이 알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런 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방금 뭐 이동관 전 수석의 얘기도 있었지만, 자, 지금 이렇게 회고록 나오고 난 이후에 이동관 수석이나 뭐 김두 등등 정말 전면에 서서 이렇게 방어를 해주는 모습인데, 과연 박근혜 대통령에게 또 그런 만한 인물이 있겠는가, 뭐 이런 지적도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박근혜 대통령 이제 청와대는 희한하게 좀 빼는 재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미분을 하는, 갈라내는. 그러니까 158명의 새누리당 의원들 뭐 다는 아니겠지만 거기 뭐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이 집권을 했기 때문에 대부분을 대통령을 어떤 팔로우 해주는 쪽으로 만들어도 될 텐데 굳이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뭐 친박, 뭐 복박, 멀박, 뭐 탈박, 박의 뭐 종류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 박을 앞자 다 빼고 다 모아서 그냥 친박하면 좋지 않습니까? 좋은데 굳이 이걸 갖다가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뭐 어쨌든 충성심 많은 참모들은 많이 있죠. 지금 많이 있기 때문에 뭐 김두나 이동관으로 칭할 만한 분들이 지금 최고위원회에서는 이정현 수석도 계시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뭐 대통령도 못지않게 핵심 참모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회고록에 담긴 내용 중에 결국은 가장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자원 외교 부분이지 않습니까? 하필 오늘 자원 외교 특위 관련해서 증인 협상이 일어나는데요. 어떤 영향을 좀 미친 거라고 보시는가요? 그 책에 뭐 나오는 거 한성수 총리실에서 자원 외교를 주도했다, 뭐 이러니까 MB를 내세우지 않기 위해서 한성수 총리한테 독박을 씌우나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뭐 대통령이 국정조사에 전직 나가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뭐 어찌됐든 이명박 대통령이 뭐 나갈 일은 별로 없다라고 봐지지만, 어쨌든 MB 정부가 굉장히 수세에 몰릴 수 있는 주제다. 그다음에 국정조사 시작된다면 야당의 맹공이 시작되겠죠. 맹공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걸 조금 이렇게 피하기 위해서 대통령의 시간이라는 자서전이 나온 거 아닌가, 뭐 이런 시각들이 설득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국정조사 자원 외교 이제 증인 채택을 두고 그동안도 계속 힘겨루기를 했는데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힘겨루기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책에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오죠. MB가 이제 자원 외교 국정조사는 우물에서 숭늉 찾는 격이다. 여기에 지금 야당원들이 발끈했거든요. 그래서 전직 기관장들도 다 불러야 된다. 뭐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 이슈죠. 근데 이제 여당에서는 전직을 부를 어떤 법적 근거라든지 전직을 부르는 게 말이 되냐. 현직을 부르고 전직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확인하면 될 일이지. 라고 해서 오늘 아주 세게 한번 붙을 것 같은데, 친박 쪽에서는 사실 좀 기분이 좀 상했거든요. 이 책 때문에.
그래서 적극적으로 지금 방어를 해줄까 말까 지금 고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아침 정치권 이슈들까지 짚어봤습니다. 세 분과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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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골든타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